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갈등과 치열한 경쟁에 부딪히게 되죠. 대개 그러한 경쟁 속에서 이긴다는 것은 상대를 꺾거나 밟고 올라서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순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른 차원의 승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수천 년간 수백만 명의 리더들이 이 책에 열광하는 이유일 거예요. 과연 그가 말하는 진정한 승리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공부합시다. 해인학당 유순복입니다. 반갑습니다. 전쟁의 패러다임을 바꾼 책. 오늘은 손자병법의 정수가 담긴 세 번째 장 모공편을 역사적인 사례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공편에서는 특히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자성어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이 핵심 내용은 최소의 희생으로 최대의 승리를 거두는 지혜입니다. 재미있게 들어주세요. 손자는 모공편의 첫 문장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전국 위상 파국 차지. 적국을 온전하게 차지하는 것이 상책이고 적국을 파괴하는 것은 그 다음이다. 전군 위상 파군 차지. 적군을 온전하게 얻는 것이 상책이고 적군을 파괴하는 것은 그 다음이다. 왜 그럴까요? 적국을 완전히 부숴서 그 도시를 다 폐허로 만든다면 설령 전쟁에서 이겼다 하더라도 얻는 것은 황폐한 땅과 끝없는 저항일 것입니다. 협상을 통해서 항복시키거나 굴복시킨다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기반 역시 무너지지 않으니 전후의 통치 비용도 줄어들기 마련이지요. 역사적으로도 이런 예는 많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은 일본을 완전히 파괴된 상태로 방치하지 않고 재건을 지원하면서 결국 동맹으로 전환시켰지요. 심하게 파괴한 전쟁들은 오랜 혼란과 적대감을 남겼습니다. 이것은 착하게 싸워라가 아니라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오래도록 승리를 지속할 수 있는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자는 말합니다. 백전백승,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기는 것은 비선지선자야. 아니다. 무엇이? 선지선자야. 최선 중에 최선이 아니다. 그럼 무엇이 최선책이냐? 부전이 굴인지병. 부전, 싸우지 않고서 인지병, 상대의 병사들을 굴복시키는 것이 선지선자야. 최선 중에 최선이다. 이러한 원칙은 오늘날에도 이어지지요. 냉전 시기에 미국과 소련 역시 직접적인 전면전보다는 외교나 경제, 정보전을 통해서 상대를 견제하고 약화시키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오늘날의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중동 분쟁 역시 정치적, 외교적인 해법이 더욱 요구되고 있죠. 적국과 적군을 온전히 살려두는 것이 상책이고 쳐부수는 것은 그 다음이니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기는 것은 좋지 않다. 싸우지 않고 상대를 굴복시키는 것, 부전승. 그것이 선지선자야. 최고로 좋은 것이다. 그러나 현실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지요. 매번 싸우지 않고 이길 수만은 없잖아요. 어쩔 수 없이 무력을 행사해야 하는 극한의 상황을 마주하게 되죠. 그래서 손자는 피를 흘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상책 2가지와 어쩔 수 없이 칼을 겨누어야 하는 하책 2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서 전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상병, 벌모. 상병, 최고의 전쟁은 칠벌, 꾀모예요. 적의 꾀를 치는 것이다. 말하자면 상대의 생각과 전략을 미리 꺾음으로써 승리하는 가장 높은 수준의 상책을 말하고 있어요.
무력 충돌보다 상대의 전략을 무너뜨려서 그 싸움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것. 그것이 벌모입니다. 역사적으로 대표적인 사례가 그 제갈량의 공성계를 들 수 있겠습니다. 당시 병력이 거의 없던 제갈량은 위나라 사마의 대군과 맞설 수 없는 상황에 부딪혀서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요. 미친듯이 달려오는 사마의 부대를 바라보면서 제갈량은 오히려 자신의 병사들은 모두 숨겨놓은 채 성문을 활짝 열어놓고 성루 위에서 태연히 검은 고를 피고 있죠. 너무도 황당한 상황에 왜 그렇게 하는지를 깨닫지 못한 사마의는 공격을 포기하고 돌아가죠. 적의 계책을 꺾어서 싸우지 않고 이긴 벌모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또 항우의 마지막 전투였던 해하 전투 때 사면초가의 계책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한나라 한신과 장량이 항우의 부대를 포위한 상태에서 부대인들에게 초나라 노래를 부르게 하죠. 포위된 그 초나라 군사들은 한나라 부대에서 들려오는 자기 고향 초나라 노래 소리를 듣고서는 우리 군사들이 다 한나라로 넘어갔구나라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초나라 군사들은 전의를 상실해서 밤새 도망쳤다고 해요. 이것이 벌모의 전략입니다. 기차 벌교, 다음 차자죠. 그 다음은 외교로 치는 것이다. 외교를 통해서 그 적국을 고립시키거나 동맹을 깨트리는 전략이에요.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하기 전에 장의는 외교 전략으로 연행책을 써서 강국인 6국을 모두 분열시키죠. 벌교의 아주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벌모책이나 벌교책이 통용되지 않을 때 불가피하게 무력으로 맞서야 하는 하책, 벌병과 공성이 있습니다. 기차, 벌병, 발음이 좀 힘드네요. 벌병, 병사들을 친다 하죠. 기만이나 속임수, 심리전 등의 벌모나 벌교, 평화적인 그 외교 수단이 실패했을 때 아군과 적군이 대규모로 허허벌판이나 산악에서 진짜로 칼과 창을 들고 피를 흘리면서 싸우는 거예요. 성을 가운데 두고 싸운 게 아니라 평지나 강가에서 무력으로 부딪혀서 싸우는 야전이에요. 야전. 들잡자, 싸울 전자. 유비와 손권의 연합군이 조조의 대군과 장강에서 싸운 적벽대전 있죠. 또 고구려의 을지문덕 장군이 수나라 30만 별동대를 격파한 살수대첩이 벌병입니다. 이 전략은 아군이 피해를 입을 수 있고 또 막대한 군비 지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하책으로 넣었어요. 상처뿐인 영광이 되기 쉽기 때문이죠. 끝으로 하책 중에 하책, 최하책이 공성입니다. 성을 공격하는 거예요. 최악의 전투입니다. 지형적으로 혹은 전술적으로 우위를 점한 상태에 있는 적군을 아군이 그 막대한 희생을 무릅쓰고서 그 성벽을 기어 올라 공격하는 상황이에요. 우리 드라마 같은 거에서 많이 봤죠? 그 사다리를 타고 막 그 성벽을 기어 올라가면 위에서는 뜨거운 물을 뿌린다든가 불을 뿌린다든가 혹은 뭐 화살을 막 쏘아대고 그러잖아요. 이것이 공성이에요. 벌병이 들판에서 싸우는 것으로 피해가 막심한 하책인데 이 공성은요. 바위에 계란 치듯한 그러니까 아군의 일방적인 전멸을 초래할 수 있는 최하책이에요. 그런데 이 역사 속의 장수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그런 위험을 알면서도 이 공성전을 선택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그 성을 그냥 지나쳤다가는 그 감당해야 할 대가가 너무 큰 경우예요. 예를 들면 고구려를 침공한 당나라 태종이 수십만 대군을 이끌고서 안시성에 매달렸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 험준한 요새에 있던 안시성을 그대로 지나쳤다가는 언제 고구려군에게 배후에서 기습당할지도 모르고 또 안시성으로 인해서 보급로가 끊길 수 있잖아요. 그런 그 최악의 리스크를 안아야 했기 때문에 성을 치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당나라는 수개월 동안 공성전을 무모하게 벌였지만 굳게 닫힌 성을 열지 못하고 피해만 입고 퇴각한 예가 있죠. 예, 이상으로 이 큰 틀에서의 4가지 전략, 상책과 하책을 살펴보았습니다. 네, 다음은 아군과 적군의 그 병력의 차이를 아주 냉정하게 계산해서 대처하는 구체적인 실전 지침입니다.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아군이 적군보다 수적으로 우세할 때, 그 다음에는 적군과 비슷비슷할 때, 그 다음에는 수적으로도 열세하고 여러 가지 능력 면에서도 모자랄 때, 이렇게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십즉위지. 아군의 병사가 상대 적국의 병사보다 10배 정도 더 우세할 때, 많을 때는 위지. 그 적군을 포위하라. 아군의 규모가 적의 규모보다 압도적으로 우세할 때 적을 포위해서 완전히 제압하라. 우리는 흔히 2~3배만 많아도 적을 쉽게 포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는데 손자는 무려 10배의 병력이 있어야만 틈새 없이 완벽하게 포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설프게 포위했다가는 적에게 역습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오즉공지. 5배이면 공격하라. 정면 공격할 경우에 최소 적군의 5배 정도는 되어야 아군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공격할 공자는 승리가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이 아군이 100% 그 전쟁을 주도하면서 적을 몰아치는 전술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실패할 위험이 극히 적고 주도권을 완벽하게 쥔 상태에서 능동적으로 싸우는, 수적으로 10배 우세할 때 포위해서 제압을 하고 5배 정도가 되면 공격해서 승리로 이끌어야 한다. 배즉분지. 적국보다 병력이 2배일 때에는 적을 분산시켜라. 2배 정도 우세하다면 적을 분산시켜서 각계격파하는 전략을 취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2배라는 숫자는 완벽하게 포위하거나 정면에서 공격하기에는 애매한 숫자죠. 적의 거센 저항을 받게 되면 아군의 피해도 만만치 않으니까 적을 분산시켜서 각계전투를 하는 건데, 한쪽에서는 적의 정면을 붙잡고 또 다른 한쪽은 적의 측면이나 배후를 기습하는 등 양동작전을 써서 2배의 우위를 극대화하는 전략입니다. 그 다음에 적즉능전지. 이 적자는 이제 대등하다, 비슷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적군과 아군의 병력이 비슷하면 지략이나 전술을 다해서 싸워라. 세력이 팽배하거나 근소하게 우세할 때 쓸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전술을 말하는데, 단순히 머릿수가 많아서 밀어붙인다기보다도 어떻게 해야 아군의 피해를 줄이면서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가를 설명하는 대목입니다. 앞에 공자는 적의 방어선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전멸시키거나 항복시킬 수 있을 때 공자를 쓰고요. 요 전자는요, 대등한 세력끼리 붙을 때 쓰는 거예요. 장기전이나 소모전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무작정 싸워서는 안 되고 아주 치밀한 기만술 혹은 그 전술적인 기동을 해서 아주 정교하게 싸워야 승산이 있다. 그래서 여기에 능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능이 잘 싸울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력 수가 비슷할 때는 그 장수의 지휘 능력이라든가 군사들의 사기 혹은 그 주변 지형의 유리함, 또 두 양국 간에 누가 먼저 허점을 보이는가, 뭐 이런 것들이 다 승패의 요인이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요행을 바라지 말고 철저하게 전술 준비를 해야만 승리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소즉능도지. 소즉, 아군이 적군보다 숫자가 적으면 즉 능도지. 능, 몸 할 수 있어야 된다. 도지, 도망갈 수 있어야 된다. 도망가라가 아니라 도망갈 수 있어야 된다. 퇴각해야 된다. 여기서 도자는요, 단순히 겁을 먹고 도망치는 비겁한 퇴각이 아니라
승산이 없는 싸움에서 아군의 그 소중한 병력과 무기 등 자원을 잃지 않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후퇴하는 것. 우리 작전상 후퇴라는 말 있잖아요. 그것이 이 도자예요. 어떻게 해서든 몸을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도망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나서 싸워야 된다예요. 무조건 싸우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불약, 즉 능피지. 불약, 이 뭐뭐만 못하다는 뜻이죠. 이 앞에서처럼 군사의 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기라든가 혹은 병사들의 사기 혹은 주변의 지형 등 모든 것이 적의 상태보다 압도적으로 열세인 상황을 불약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도망치는 수준을 넘어서 완전히 적의 시야에서 사라져버려야 돼요. 견고한 요새에 숨어가지고 전투 자체를 아예 회피해야 합니다. 적이 싸움을 걸어와도 절대 응하지 않고 시간을 끌면서 적이 지치기를 기다리거나 아예 다른 길로 우회하게 하는, 그렇게 피할 수 있어야 한다. 피할 수 없으면 안 된다. 손자는 전쟁의 목적을 승리와 국가의 보존에 두었기 때문에 이길 확률이 낮을 때 무모하게 맞서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짓이다. 도망갈 수 있어야 되고 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소필 적지견 대적지 금야라고 했어요. 소필, 약한 군대가 필, 반드시 고집스럽게 적, 대적한다면 무엇을? 지견, 그 적국의 그 완강함, 그 강함에 대적한다면 대적지 금야. 대적, 강한 적. 앞에서 적은요 동사고 여기에서 적은 명사입니다. 강한 군대의 금, 포로가 될 뿐이다. 고대 사회나 지금이나 이 도망, 이 주랭랑이라는 것은 사실 부끄러운 일로 여기잖아요. 그러나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면 산다. 그건 용기가 아니라 자멸이다. 명예나 자존심보다 실리와 후위를 도모하라는 손자의 현실적인 생존 전략을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손자는 적과 아군의 그 세력의 차이에 따르는 현실적인 기술적인 전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데이터를 잘 분석하고 상황이 아주 유리하게 돌아간다 하더라도 현장에서 전투지휘하는 장수가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지요. 다음 구절은 리더, 장수의 그 치밀한 지혜와 역량의 중요성을 밝히고 있어요. 손자가 보는 인재관입니다. 부장자, 발어사, 무릇이에요. 무릇, 장자, 장수라고 하는 자는 국지보야, 나라의 보이다. 이 보자는요, 수레바퀴가 빠지지 않도록 덧대는 덧방나무라고 해요. 수레에 이 보가 없으면 바퀴가 굴러갈 수가 없답니다. 즉, 이 장수는 국가라고 하는 수레가 쓰러지지 않도록 지탱하는 버팀목을 의미하는 거죠. 무릇 장수는 나라를 지키는 버팀목이다. 고주, 즉 국필강, 그 버팀목, 나라를 보좌하고 지키는 버팀목과 같은 그 장수가 주하면은 즉이에요. 요 주자는요 두루주자인데 두루두루 다 살펴는 주도 면밀함, 치밀함을 뜻해요. 주도 면밀해서 아주 치밀하게 한다면은 즉 국필강, 나라는 반드시 강해질 것이고, 고국즉 국필약, 반대로 그 버팀목이 틈이 있으면 나라는 반드시 약해질 것이다. 예, 당연한 얘기죠. 예컨대 군사의 현실을 모르는 군주가 무리하게 그 진격이나 후퇴를 명령하고 지휘권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상황을 떠올려 볼 수 있겠지요. 이때 장수가 수레대의 덧방나무처럼 딱 중심을 잡고 군주를 올바르게 컨트롤하거나 중재하지 못하고 끌려다닌다면 치명적인 균열이 생겨서 군 내부는 혼란과 불신에 빠지게 되니 당연하게 나라는 약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승패와 국가의 운명은 결국 이 장수에게 달려있다. 그러니 장수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이 지휘 체계를 함부로 흔들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원문 읽으며 정리하겠습니다. 전국 위상, 파국 차지. 적국을 온전하게 차지하는 것이 상책이고 적국을 파괴하는 것은 그 다음이다. 전군 위상, 파군 차지. 적군을 온전하게 보존하는 것이 상책이고 적군을 파괴하는 것은 그 다음이다. 백전백승 비선지선자야. 그러니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기는 것은 상책 중에 상책이 아니고 부전이 굴인지병 선지선자야. 싸우지 않고 적의 병사들을 굴복시키는 것이 상책 중에 상책이다. 상병벌모. 최고의 전쟁은 전략을 치는 것이고 기차벌교. 그 다음은 외교상으로 치는 것이고 기차벌병. 그 다음은 군사를 치는 것이고 기하공성. 제일 아래 하책은 성을 공격하는 것이다. 십즉위지. 아군의 병사가 상대 적국의 병사보다 10배 많으면 포위하라. 오즉공지. 아군의 병사가 적국의 병사보다 5배 많으면 공격하라. 대즉분지. 아군의 병사가 적군의 병사보다 2배가 되면 적군을 분산시켜라. 적즉능전지. 비등하면 싸울 수 있어야 한다. 소즉능도지. 아군이 적군보다 적으면 도망갈 수 있게 하라. 불약즉능피지. 아군이 적군만 못하면 즉 피할 수 있어야 한다. 부장자. 무릇 장수라고 하는 자는 국지보야. 나라의 버팀목이다. 고주 즉 국필강. 장수가 주도면밀하면 나라는 반드시 강해지고 고극 즉 국필약. 장수가 틈이 있으면 나라는 반드시 약해진다. 이상으로 전쟁의 그 거시적인 전략부터 현장의 그 미시적인 전술 그리고 리더의 자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최종적으로 승리하는가? 순자는 이에 대해서 5가지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후원자 여러분, 가입자,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해인학당 발전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